정말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얀마 중부 내륙 만달레이 인근에서 규모 7.7의 강진이 일어나 사망자 144명, 부상자는 732명이 발생하였습니다. 또 진앙에서 무려 1000km나 떨어진 태국 방콕에서는 강진의 여파로 건물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런데 수백 채가 넘는 건물 중 중국이 건설한 단 하나의 건물만 유독 완전히 붕괴한 것이었는데요. 사건을 파헤치던 한태국 기자는 믿을 수 없는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끝에서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한국의 힘까지 발견하게 되는데요. 과연 방콕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태국 일간지 더 사이엠 헤럴드 사회부 기자 파일인 차야폰입니다. 올해 29살, 아직 젊지만 현장에서 5년차 기자로 일하며 많은 사건을 취재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본 그 어떤 현장도 그날만큼 충격적이진 않았죠. 제 기자 생활의 터닝포인트가 된 그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2024년 3월 28일, 평소와 다름없는 오전이었습니다. 사무실에서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오늘의 취재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그때 갑자기 건물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누군가 책상을 건드린 건가 싶었죠. 하지만 흔들림이 점점 커졌고 사무실 전체가 흔들거렸습니다. 지진이다. 모두 대피해. 선배 기자의 외침에 우리는 급히 계단을 통해 밖으로 나왔습니다. 방콕에서 지진이라니 믿기지 않았어요. 태국은 지진이 거의 없는 나라니까요. 밖으로 나오니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곧바로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미얀마 만달레이 인근에서 규모 7.7의 강진이 발생했다는 소식이었죠. 진앙지에서 1000km 이상 떨어진 방콕까지 그 여파가 미친 거였습니다. 이런 상황은 태국 역사상 매우 드문 일이었어요. 데스크에서 긴급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파일인 짜뚜짝 시장 인근 감사원 청사에 큰 문제가 생겼다는 제보가 들어왔어. 지금 당장 현장으로 가. 가방을 들고 뛰쳐나왔습니다. 택시를 잡아 타고 현장으로 향했죠. 차 안에서도 내내 불안했습니다. 태국의 수도 방콕, 고층 빌딩이 즐비한 이 도시가 지진으로 무너진다면 어떻게 될까? 상상만 해도 끔찍했어요. 현장에 도착했을 때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33층짜리 감사원 청사가 완전히 무너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주변 건물들은 대부분 멀쩡했다는 점입니다. 몇몇 건물은 유리창이 깨지는 정도의 피해만 입었을 뿐이었죠. 어떻게 이런 일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2020년에 착공해 21억 바트, 한국 돈으로 약 910억 원이 투입된 대형 프로젝트였던 이 건물이 종이처럼 무너져 내린 거였어요. 주변은 아비규환이었습니다. 구조대원들이 정신없이 뛰어다니고 사이렌 소리가 귀를 찢었죠. 현장에서 만난 경찰에 따르면 건물에는 태국인과 외국인 근로자 수백 명이 작업 중이었다고 합니다. 첫 보고에 의하면 이미 10명 이상이 사망했고 100명 이상이 실종됐다는 소식이었죠. 숨이 턱 막혔습니다. 옆 건물은 멀쩡한데 왜 하필 이 건물만 무너진 걸까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현장을 둘러보며 온갖 의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파일인 맞지?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에 고개를 돌렸어요. 대학 동기 아난이었습니다. 지금은 구조대원으로 일하고 있죠. 그의 얼굴과 제복은 먼지와 흙으로 뒤덮여 있었어요. 아난, 여긴 어쩐 일이야? 구조 작업 중이야. 지금 이건 보통 상황이 아니야. 아난의 눈빛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그는 잠시 주변을 살피더니 제게 가까이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지진 탓이 아니야. 무언가가 잘못됐다고. 그 순간 취재 기자로서의 제 본능이 깨어났습니다. 이건 단순한 재난 보도를 넘어서는 무언가가 있었죠. 방콕 도심의 많은 건물 중 하필 감사원 청사만 무너진 이유가 있을 거라고 직감했습니다. 아난, 정확히 무슨 말이야? 내가 알고 있는 게 있다면 말해줘. 아나는 잠시 주변을 살핀 후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기서 말하긴 힘들어. 일단 구조 작업이 끝나고 연락할게. 하지만 내가 볼 때 이 건물은 처음부터 문제가 있었어. 그의 말을 듣고 나니 더 궁금증이 생겼죠. 구조 현장 주변을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파편과 먼지 속에서 구조대원들이 필사적으로 생존자를 찾고 있었어요. 그들의 얼굴에는 절박함이 가득했습니다. 시간이 생명이니까요. 현장에는 가족을 찾는 사람들의 울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한 여성은 건물에서 일하던 남편을 찾아 오열하고 있었죠. 그 광경을 보니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취재 기자로서 많은 사고 현장을 다녀봤지만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은 처음이었어요. 파일인 기자님,
뒤에서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에 돌아보니 동료 기자 솜삭이었습니다. 그는 다른 매체에서 일하지만 종종 정보를 공유하는 사이였죠. 솜삭, 여긴 어쩐 일이야? 방송국에서 생중계 중이야. 근데 이상한 정보를 입수했어. 이 건물 공사 과정에서 문제가 많았대. 승인 과정도 너무 빨랐고. 솜삭의 말에 귀가 솔깃해졌습니다. 저도 평소 감사원 청사 건설에 대한 소문을 들은 적이 있었어요. 짧은 공사 기간, 예상보다 훨씬 적은 비용으로 완공됐다는 이야기가 있었죠. 하지만 구체적인 증거는 없었습니다. 솜삭과 잠시 대화를 나눈 후 건물 주변을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했어요. 무너진 건물의 파편들을 관찰하는데 이상한 점이 눈에 띄었습니다. 콘크리트 사이로 보이는 철근의 두께가 일반적인 고층 건물에 사용되는 것보다 현저히 얇아 보였어요. 문득 대학 시절 건축공학 수업에서 배운 내용이 떠올랐습니다. 33층 규모의 건물이라면 지진에 견딜 수 있는 내진 설계가 필수적이죠. 태국은 지진대가 아니지만 국제 기준에 따르면 이 정도 고층 건물에는 기본적인 내진 설계가 들어가야 합니다. 현장에서 만난 구조 엔지니어에게 물어봤습니다. 이 건물의 내진 설계는 어땠나요? 그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지금 상태로는 정확히 말하기 어렵지만 이 정도로 완전히 무너지는 건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규모 7.7의 지진이라도 진앙지에서 이렇게 멀리 떨어진 곳에서는 이 정도 피해가 나기 어려워요. 그의 말을 들으니 의혹은 더 커졌습니다. 주변 건물들은 대부분 멀쩡한데 왜 하필 이 건물만 무너졌을까요? 단순한 우연일까? 아니면 무언가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 현장을 취재하면서 몇 가지 사실을 더 알게 됐습니다. 이 건물은 완공 후 아직 정식 입주 전이었고 마무리 공사 중이었다는 사실이었죠. 그래서 다행히 정부 직원들은 피해를 입지 않았지만 건설 작업자들이 대거 희생됐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리면서 수색 작업은 더욱 어려워졌어요. 구조대는 강력한 조명을 설치하고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생존자를 찾기 위한 골든타임은 점점 줄어들고 있었죠. 저녁 8시 약속대로 아난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현장 근처 조용한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그가 도착했을 때 그의 얼굴은 피로와 충격으로 가득했습니다. 정말 힘든 하루였어. 지금까지 12명의 시신을 수습했고 23명을 구조했어. 하지만 아직 80명 이상이 실종 상태야. 아난의 목소리에서 절망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나서야 본론으로 들어갔어요. 파일인, 난 지진 피해 현장을 여러 번 다녀봤어. 미얀마, 인도네시아, 하지만 이건 달라. 이 건물은 마치 종이집처럼 무너졌어. 기초공사부터 뭔가 잘못됐다고 봐. 어떤 점이 특히 의심스러워? 제가 물었습니다. 내가 현장에서 본 콘크리트 상태가 이상해. 품질이 형편없어 보였어. 그리고 철근의 배치도 기준에 한참 미달되는 것 같았지. 아난의 증언은 제 의혹을 더욱 키웠습니다. 이건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인재일 가능성이 높아 보였어요. 누군가의 부실 공사 혹은 비리가 이런 참사를 불러왔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이 건물 시공사가 어딘지 알아? 제가 물었어요. 아나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정확하진 않지만 중국 업체가 참여했다는 소문이 있어. 그런데 이건 아직 확인되지 않은 정보니까 조심해. 대화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머릿속은 온통 의문들로 가득했습니다. 왜 하필 감사원 청사였을까? 시공 과정에서 정말 문제가 있었던 걸까? 그리고 중국 업체라는 소문은 사실일까? 집에 도착해서도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노트북을 펼치고 감사원 청사 건설에 관한 모든 기사와 자료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건의 진실을, 무너진 건물 속에 묻혀있는 비밀을 반드시 파헤쳐야겠다는 결심이 섰습니다. 밤새 잠을 설치며 수집한 자료들을 검토했습니다. 감사원 청사 건설 프로젝트에 관한 기사, 정부 발표, 건설업계 관계자들의 인터뷰까지 모든 정보를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봤죠. 그리고 마침내 중요한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2020년 승인된 이 프로젝트의 시공사는 타이앤차이나 컨스트럭션이라는 회사였어요.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듯 태국과 중국의 합작 기업이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조사해보니 이 회사의 실체가 드러났죠. 중국 국영기업 중철 19국의 태국 합작사였던 겁니다. 새벽 6시 커피 한 잔을 들이켜며 계획을 세웠습니다. 우선 건설 관련 전문가를 만나야 했어요. 대학 시절 은사님이신 프라윈 교수님이 떠올랐습니다. 건축공학과 교수로 내진 설계 분야의 권위자시죠. 아침 일찍 교수님께 연락드렸고 다행히 시간을 내주셨습니다. 캠퍼스 연구실에서 만난 교수님은
이미 뉴스를 통해 사태를 파악하고 계셨어요. 파일인 오랜만이구나. 안타까운 일로 만나게 됐네. 교수님께 현장에서 본 것들, 특히 콘크리트와 철근의 상태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교수님, 제가 봤을 때는 철근의 두께가 너무 얇아 보였어요. 33층 건물에 사용하기에는 부적절해 보였습니다. 교수님은 제가 가져온 현장 사진들을 꼼꼼히 살펴보셨습니다. 그리고 심각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죠.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어. 이 정도 규모의 건물에는 최소한의 내진 설계가 들어가야 해. 미얀마와 가까운 태국으로서는 지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거든. 특히 이런 고층 건물은 더욱 그렇지. 교수님의 말씀은 제 의혹을 더욱 확실히 해주었습니다. 무언가 잘못됐다는 증거를 찾아가고 있었죠. 교수님, 혹시 중철 19국이라는 중국 건설사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교수님은 잠시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물론이지. 중국에서 꽤 큰 국영기업이야. 아시아 여러 국가에서 대형 프로젝트를 맡아왔어. 하지만 솔직히 말하자면 그들의 평판이 그리 좋지만은 않아.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으려는 찰나 제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사무실에서 긴급히 연락이 왔더군요. 태국 총리가 곧 긴급 담화를 발표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교수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서둘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도착했을 때는 모든 기자들이 TV 앞에 모여 있었어요. 총리의 담화가 시작되려던 참이었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총리의 표정은 무거웠습니다. 그는 먼저 희생자들에게 애도를 표한 뒤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죠. 어제 발생한 감사원 청사 붕괴 사고와 관련하여 정부는 철저한 조사를 진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방콕의 수많은 건물 중 유독 이 건물만 무너진 이유를 반드시 밝혀내겠습니다. 총리의 말에 사무실 내 분위기가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가 계속해서 말했어요. 건축 승인 과정부터 시공 자격까지 모든 과정을 전면 재조사하겠습니다. 책임자가 있다면 그 누구라도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담화가 끝나자마자 데스크에서 저를 불렀습니다. 파일인, 내가 어제부터 이 사건을 취재했으니 계속 맡아. 특히 시공사에 대해 집중적으로 파고들어. 네, 알겠습니다. 그날 오후 건설부 고위 관계자와 비공식 만남을 가졌습니다. 물론 취재원 보호를 위해 이름은 밝힐 수 없었죠. 그는 중요한 정보를 알려주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처음부터 이상했어요. 보통 이런 규모의 건물 승인에는 몇 개월이 걸리는데 이건 불과 몇 주 만에 통과됐죠. 게다가 예산도 동급 건물 대비 20% 이상 적었어요. 왜 그렇게 빨리 승인이 났을까요? 그는 주변을 살피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중국 정부의 압력이 있었다는 소문이 있어요. 1대1로 사업의 일환으로 태국 정부에 여러 경제적 혜택을 약속했다고 하더군요. 이 말을 듣는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듯 했습니다. 경제적 이익을 위해 안전이 희생된 것이었을까요? 그 과정에서 누군가 뒷거래를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취재를 이어가던 중 또 다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중국 대사관이 공식 성명을 발표한 것이었어요. 그들은 중철 19국이 모든 국제 기준을 준수하여 공사를 진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사고 원인이 밝혀지기 전에 특정 기업을 비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강조했죠. 그러나 이미 태국 국민들 사이에서는 분노가 일고 있었습니다. SNS에는 중국 건설사의 부실 공사를 비난하는 글들이 넘쳐났어요. 일부 시민들은 중국 대사관 앞에서 항해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저녁 뉴스 시간 또 다른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건물 붕괴로 인한 사망자가 25명으로 늘었고 아직 60여 명이 실종 상태라는 발표였습니다. 구조 작업은 계속되고 있었지만 생존자를 찾을 가능성은 점점 줄어들고 있었죠. 그날 밤 아난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파일인, 너 지금 어디야? 중요한 얘기가 있어. 그의 목소리에는 긴박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30분 후 우리는 한적한 공원 벤치에서 만났어요. 아나는 주머니에서 작은 콘크리트 조각을 꺼냈습니다. 이거 무너진 건물에서 가져온 거야. 내가 건축공학을 전공해서 아는데 이건 품질이 형편없어. 강도가 기준치의 절반도 안 돼. 그의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건 명백한 증거였어요. 부실 공사가 있었다는 증거죠. 아난, 이거 정말 중요한 증거야. 내가 보도할 수 있을까? 그는 잠시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야. 진실을 알려야지. 하지만 내 이름은 밝히지 말아줘. 지금 구조 작업 중이라 문제가 생길 수 있어. 그날 밤늦게까지 기사를 작성했습니다. 모든 취재 내용을 바탕으로 감사원 청사 붕괴의 진짜 원인에 대한 심층 보도를 준비했죠.
머릿속에는 계속해서 의문이 맴돌았습니다. 이 사건이 단순한 부실 공사를 넘어 더 큰 문제를 드러내는 것은 아닐까?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과 그에 따른 부작용, 그리고 그 희생양이 된 무고한 생명들. 다음 날 아침 제 기사는 더 사이엠 헤럴드 일면을 장식했습니다. 제목은 붕괴의 진실 중국 건설사의 그림자였습니다. 기사가 나가자마자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어요. 다른 언론사들도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기 시작했고 국회에서는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을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첫걸음을 내딛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기사가 세상에 나온 후 제 사무실 전화는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다른 언론사의 인터뷰 요청부터 시민들의 제보까지 반응은 뜨거웠죠. 하지만 저는 여기서 멈출 수 없었습니다. 더 깊은 취재가 필요했어요. 세계의 다른 사례들은 어떨까? 이 질문이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우리나라만의 문제일까 아니면 다른 나라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을까? 특히 중국 건설사들의 해외 프로젝트들은 어땠을까? 진실을 더 파헤치기 위해 다양한 사례를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사무실 컴퓨터 앞에 앉아 전 세계 지진 피해 사례와 건설 프로젝트에 대한 자료를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모르고 자료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러다 문득 한 사례가 제 눈에 들어왔어요. 튀르키예 차나칼레 대교. 2023년 튀르키예에서 발생한 강진, 엄청난 피해를 입힌 그 지진에서도 끄떡없이 버틴 대교에 관한 기사였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를 찾기 위해 검색을 이어갔죠. 차나칼레 대교는 2017년에 착공해서 2022년에 개통된 세계 최장 주탑 거리를 자랑하는 다리였습니다. 길이가 무려 3,563m에 달하는 거대한 구조물이었죠. 그런데 이 다리가 2023년 튀르키예를 강타한 규모 7.8, 7.5의 연속 지진에도 전혀 손상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흥미로웠습니다. 이 다리는 누가 만들었을까? 답은 의외였습니다. 시공자는 한국 기업들이었어요. DLENC와 SK에코플랜트라는 한국 건설사들이 컨소시엄을 이루어 건설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 다리는 단순히 크기만 큰 것이 아니라 최첨단 내진 설계가 적용되었다고 합니다. 지진대에 위치한 튀르키예의 특성을 고려해 최대 규모 7.5 지진에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됐다는 정보를 발견했죠. 그리고 실제로 그 설계대로 지진에 견뎌냈다는 점이 놀라웠습니다. 규모 7.8, 7.5의 연속 강진이 발생했을 때 다리에는 어떤 구조적 손상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해요. 그 지진으로 5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는데 이 다리는 멀쩡했던 거죠. 이건 정말 대단한 일이야.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 방콕 감사원 청사의 붕괴와 튀르키예 대교의 사례를 비교하면 어떨까? 같은 자연재해 상황에서 완전히 다른 결과를 보인 두 건축물. 하나는 완전히 무너졌고 다른 하나는 끄떡없이 견뎌냈죠. 다음 날 아침 저는 국제건축공학 전문가인 수린 박사를 만났습니다. 차나칼레 대교에 관해 물어보고 싶었거든요. 수린 박사님, 튀르키예 차나칼레 대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다리는 현대 건축공학의 걸작이라고 볼 수 있어요. 지진이 잦은 지역에 지어졌기 때문에 특별한 내진 설계가 적용됐죠. 한국 기업들이 정말 잘 해냈습니다. 감사원 청사와 비교하면 어떨까요? 박사님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씀하셨습니다. 둘 다 대형 구조물이지만 접근 방식이 완전히 달랐어요. 차나칼레 대교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했고 그에 맞는 투자가 이루어졌습니다. 반면 감사원 청사는 글쎄요. 이미 밝혀진 바와 같이 비용 절감에 초점을 맞춘 것 같네요. 이 말을 들으니 더욱 궁금해졌습니다. 한국 건설사들은 어떻게 그런 대형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수했을까요? 더 알아보기 위해 한국 대사관에 연락했죠. 다행히 대사관 측에서는 기꺼이 정보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한국 건설사들의 해외 프로젝트 사례들과 그들이 사용하는 기술, 품질 관리 시스템에 대한 자료를 받을 수 있었어요. 자료에 따르면 한국 건설사들은 특히 내진 설계에 있어서 세계적인 수준을 자랑한다고 합니다. 한국은 지진이 빈번한 일본과 이웃해 있어 자연스럽게 내진 기술이 발달했다는 설명이었죠. 또한 한국 건설사들은 철저한 품질 관리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모든 자재는 엄격한 테스트를 거치고 공정마다 여러 단계의 검수가 이루어진다고 해요. 이런 시스템이 튀르키예 차나칼레 대교의 성공을 가능하게 했다는 거였죠. 그날 저녁 튀르키예 지진 당시 현지에서 구조 작업에 참여했던 국제구조대 소속 태국인 의사를 만났습니다. 그는 지진 현장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었죠. 당시 상황이 어땠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끔찍했어요. 도시 전체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수많은 건물이 파괴됐고 사람들이 폐허 속에 갇혀 있었죠. 하지만 정말 신기했던 건 그 와중에도 차나칼레 대교는 멀쩡했다는 거예요. 현지인들도 그걸 기적이라고 했습니다. 그의 증언은 제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단순한 건축물의 차이가 아니라 생명을 지키느냐 잃느냐의 차이였던 거죠. 다음 날 제 기사 튀르키예의 교훈 강진에도 견딘 한국 기술이 발행됐습니다. 감사원 청사 붕괴와 차나칼레 대교를 비교하는 내용이었죠. 기사는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시민들 사이에서는 분노와 함께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어요. 우리도 안전한 건물에서 살 권리가 있다. 비용 절감보다 안전이 우선이다 같은 메시지가 SNS를 뜨겁게 달궜습니다. 정치권에서도 반응이 나왔습니다. 야당은 정부와 중국 건설사의 유착 관계를 철저히 조사하라고 요구했고, 여당에서도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죠. 취재를 계속하던 중 또 다른 흥미로운 정보를 발견했습니다. 튀르키예 지진 직후에 있었던 중국의 한 움직임이었죠. 그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국제뉴스 데이터베이스를 뒤져봤습니다. 그리고 정말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튀르키예 지진 직후 중국 외교관들이 SNS에 중국이 만든 다리가 무너진 적 없다는 홍보성 게시물을 올렸던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게시물에 언급된 다리가 바로 차나칼레 대교였던 거죠. 저는 즉시 이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튀르키예 언론사 기자 친구에게 연락했습니다. 맞아, 당시 중국 외교관들이 SNS에 그런 게시물을 올렸어. 하지만 곧 그것이 한국 기업이 건설한 다리라는 사실이 밝혀졌지. 중국 대사관들은 급히 게시물을 삭제했고 이 일은 국제적으로 꽤 망신스러운 해프닝이 됐어. 이 사실을 알게 된 저는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중국 건설사의 해외 프로젝트와 한국 건설사의 프로젝트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단순히 기술적인 문제를 넘어 사람들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였죠. 취재를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뉴스 기사가 아니야. 우리 태국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메시지야. 이제 저는 새로운 시각으로 이 사건을 바라보게 됐습니다. 감사원 청사 붕괴는 안타까운 비극이지만 동시에 우리 사회에 중요한 교훈을 주는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진정한 기술력과 안전에 대한 투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사례였죠. 저녁 뉴스 시간, 국영방송에서는 저의 기사를 인용하며 특집 보도를 했습니다. 심지어 총리도 이 문제에 대해 언급했죠. 우리는 모든 국제 파트너와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협력은 투명성과 진실성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감사원 청사 붕괴 사고에 대한 조사는 계속될 것이며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그날 밤 감사원 청사 붕괴 사고 희생자 가족들이 중국 대사관 앞에서 시위를 벌였습니다. 그들은 진실을 요구하며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어요. 경찰이 출동했지만 평화적인 시위였기에 큰 충돌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국회에서는 감사원 청사 붕괴 사고 특별조사위원회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모든 정당이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철저한 조사를 약속했죠. 특별조사위원회의 첫 번째 조치는 타이앤차이나 컨스트럭션의 모든 건설 프로젝트에 대한 안전 점검 명령이었습니다. 이 회사가 태국 내에서 진행한 모든 건설 현장을 조사하기로 한 것이죠. 저는 이 모든 과정을 취재하며 제 기사가 가져온 변화의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기자로서 진실을 밝히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는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제 취재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튀르키예 대교와 감사원 청사 이야기를 보도한 후 많은 시민들이 다양한 제보를 해주셨어요. 그 중에서도 특히 눈길을 끈 것은 방콕 시내의 또 다른 지진 피해 현장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방콕 중심가에 있는 고층 콘도 단지로 향했습니다. 거기서 지진 당시 또 다른 드라마가 펼쳐졌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방콕 중심가의 고급 콘도 단지 스카이 리버 레지던스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은 감사원 청사와는 완전히 다른 곳이었죠. 두 개의 52층짜리 타워가 공중 다리로 연결된 고급 주거 단지였습니다. 현장에 도착하니 여전히 경계선이 쳐져 있었고 안전 점검을 위한 엔지니어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저는 사전에 연락해둔 관리소장 뿌라위 씨를 만났습니다. 이곳에서도 지진 피해가 있었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뿌라위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위쪽을 가리켰어요. 45층에 있는 두 빌딩을 연결하는 공중다리가 지진으로 인해 상당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다리가 끊어질 뻔했죠.
그의 안내를 받아 엘리베이터를 타고 45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를 지나 연결 다리 쪽으로 가는데 아직도 곳곳에 균열의 흔적이 남아 있었어요. 저기 보이시나요? 지진이 일어났을 때 다리의 한쪽 끝이 약 30cm 정도 떨어졌다가 다시 붙었다 하는 현상이 반복됐습니다. 고무줄처럼 말이죠. 제 등줄기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45층 높이, 그것도 불안정한 다리 위에 있었다면 상상만 해도 끔찍했어요. 그때 다리 위에 사람이 있었나요? 뿌라위 씨의 얼굴이 긴장으로 굳어졌습니다. 네, 바로 그게 제가 당신에게 꼭 말하고 싶었던 이야기입니다. 지진이 발생했을 때 한 남자가 다리 위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보여준 용기는 정말 믿을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는 제게 보안 카메라 영상을 보여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관리 사무실로 돌아와 컴퓨터 화면 앞에 앉았죠. 뿌라위 씨가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화면에는 연결 다리 위에 한 남자가 보였습니다. 갑자기 지진이 시작되자 다리가 흔들리기 시작했죠. 남자는 순간적으로 균형을 잡으려 했지만 다리의 흔들림이 너무 심했습니다. 그때 다리의 한쪽 끝이 떨어져 나가기 시작했어요. 약 30cm 정도 벌어진 틈이 생겼습니다. 남자는 다리 중앙에 서서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진 듯 했죠. 그런데 다음 순간 그가 충격적인 행동을 했습니다. 벌어진 틈을 향해 달려가 힘껏 뛰어넘은 것이었어요. 아슬아슬하게 반대편 건물로 뛰어들어갔죠. 천만다행이었습니다. 그가 뛰어넘은 직후 다리의 균열이 더 커졌거든요. 뿌라위 씨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영상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고층 건물 사이에서 목숨을 건 점프라니 영화에서나 볼 법한 장면이었습니다. 그 남자의 신원을 아시나요? 네, 그분은 이 콘도에 살고 계신 한국인 사업가 권준호 씨입니다. 가족과 함께 비동에 거주하고 계시죠. 당시 그는 어동 헬스장에서 운동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이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권준호 씨와의 인터뷰를 요청했고 다행히 그는 수락해 주셨습니다. 다음 날 오후 저는 그의 자택을 방문했습니다. 권준호 씨는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키가 크고 단단한 체격의 남성이었습니다. 그는 저를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기사를 봤습니다. 감사원 청사 붕괴와 튀르키예 대교에 관한 기사. 정말 용기 있는 보도였어요. 그의 칭찬에 부끄러워지면서도 곧장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지진 당시 연결 다리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담담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한 것은 없었어요. 평소처럼 헬스장에서 운동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이었습니다. 다리를 건너는데 갑자기 건물이 흔들리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어지러운가 싶었는데 곧 지진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리가 흔들리기 시작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솔직히 말하면 공포였죠. 52층 높이에서 다리가 무너진다면 생각하기도 싫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제 머릿속을 스친 것은 가족이었어요. 아내와 두 아이가 비동에 있었거든요. 권준호 씨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당시에 긴박했던 상황이 그의 표정에서 느껴졌어요. 다리의 한쪽이 떨어져 나가는 것을 보셨을 때 어떤 결정을 내리셨나요? 사실 결정이라고 할 것도 없었습니다. 본능적으로 움직였어요. 가족이 있는 쪽으로 가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죠. 틈이 점점 벌어지는 걸 보고 지금이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두렵지 않으셨어요? 권준호 씨는 잠시 웃음을 지었습니다. 물론 두려웠죠. 하지만 더 두려운 것은 가족과 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비동으로 가지 못한다면 아내와 아이들에게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 상황이었으니까요. 뛰어넘을 때 어떤 기분이었나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발이 땅에서 떨어지는 순간부터 반대편에 도착할 때까지 모든 것이 슬로우 모션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착지했을 때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안도감이 밀려왔죠.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극한의 상황에서 가족을 향한 사랑이 그에게 초인적인 용기를 불어넣은 것이었죠. 집에 도착했을 때 가족들은 어떻게 계셨나요? 아내는 아이들을 데리고 문 앞에서 대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제가 갑자기 나타나자 아내는 놀라면서도 안도했죠. 모두 함께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었습니다. 인터뷰를 마치고 나오며 저는 권준호 씨에게 마지막 질문을 던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영웅이라고 부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는 겸손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영웅이라니요. 그저 가족을 지키고 싶었을 뿐입니다. 어떤 아버지, 어떤 남편이라도 저와 같은 상황에서 같은 선택을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인터뷰를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감사원 청사 붕괴와 권준호 씨의 이야기 사이에는
묘한 대비가 있었어요. 한쪽에서는 부실 공사로 인해 소중한 생명들이 희생됐고, 다른 한쪽에서는 한 사람의 용기가 가족의 생명을 지켰습니다. 그날 밤 저는 권준호 씨의 이야기를 담은 기사를 썼습니다. 제목은 위기의 순간, 가족을 향해 뛰다 방콕 다리 위의 한국인 아버지였습니다. 기사가 발행되자마자 엄청난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SNS에서는 권준호 씨의 이야기가 순식간에 퍼져나갔고, 많은 사람들이 감동적인 댓글을 남겼어요. 특히 태국인들 사이에서는 그를 한국 오빠라고 부르며 존경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방송사에서도 연이어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고, 권준호 씨는 갑작스러운 관심에 당황하면서도 겸손하게 응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지진으로 암울했던 방콕에 작은 희망의 빛을 선사했죠.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 권준호 씨의 이야기가 감사원, 청사 붕괴와 대비되면서 더 큰 사회적 메시지를 전달하게 된 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한국인의 용기와 중국 건설사의 부실 공사를 비교하기 시작했어요. 한 시민은 SNS에 이렇게 썼습니다. 중국 건설사가 만든 건물은 무너졌지만 한국인의 용기는 무너지지 않았다. 이런 반응들을 보며 저는 기자로서의 책임감을 더욱 강하게 느꼈습니다. 단순한 사건 보도를 넘어 사회에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일의 가치를 깨달았거든요. 다음 날 권준호 씨는 태국 총리로부터 직접 전화를 받았습니다. 총리는 그의 용기를 치하하고 공식 만찬에 초대했다고 합니다. 태국과 한국 양국 관계에도 작은 훈풍이 불기 시작했죠. 그리고 저에게는 또 다른 취재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한국 오빠로 불리게 된 권준호 씨의 이야기가 태국 전역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더 깊이 파헤쳐 달라는 것이었어요. 이 현상을 더 깊이 파고들기 위해 저는 소셜미디어 전문가인 수파라트 교수를 만났습니다. 이번 한국 오빠 현상은 단순한 인터넷 화제를 넘어서는 의미가 있습니다. 교수는 말했습니다. 태국 사회가 지진이라는 충격적인 사건 속에서 희망을 찾고자 하는 염원이 반영된 거죠. 특히 감사원 청사 붕괴와 같은 부정적 사례와 대비되면서 권준호 씨의 이야기는 더욱 빛을 발하게 되었어요. 교수의 말은 정확했습니다. 사람들은 무너진 건물 속에서 희생된 이들의 슬픔과 분노를 느끼는 동시에 가족을 위해 위험을 무릅쓴 한 남자의 용기에서 위안을 찾고 있었어요. 한 대학생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권준호 씨의 행동은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줬어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가족을 위해 용기를 내는 모습이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또 다른 의미 있는 현상은 태국인들 사이에서 한국에 대한 관심이 급증했다는 점이었어요. 한국문화센터에는 한국어 강좌 신청이 폭주했고 한국 상품을 판매하는 가게들은 갑작스러운 매출 증가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방콕 시내 한 카페에서는 한국 오빠 라떼라는 메뉴까지 등장했습니다. 카페 주인은 용기와 사랑을 상징하는 메뉴라며 수익금 일부를 지진 피해자 돕기에 기부하겠다고 했죠. 권준호 씨의 인기는 하루하루 커져갔습니다. 태국 최대 방송사에서 특별 인터뷰를 요청했고 그는 태국어 통역사의 도움을 받아 생방송에 출연했어요. 방송에서 그는 여전히 겸손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저는 영웅이 아닙니다. 그저 가족을 사랑하는 평범한 아버지일 뿐이에요. 진정한 영웅은 지진 현장에서 생존자를 구조하기 위해 밤낮 없이 일하는 구조대원들입니다. 이 말에 시청자들은 더욱 감동했고 방송 직후 구조대원 돕기 성금이 평소보다 3배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 현상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한국학을 전공한 뿌리아 교수를 찾아갔습니다. 한국과 태국은 오랜 우호관계를 맺어왔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양국 관계가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교수는 말했습니다. 특히 중국 건설사의 부실 공사와 대비되면서 한국의 기술력과 정신에 대한 신뢰가 더욱 높아졌습니다. 교수의 말처럼 튀르키예 차나칼레 대교와 권준호 씨의 이야기가 연이어 알려지면서 태국 사회에서는 한국에 대한 신뢰와 호감이 급상승했어요. 심지어 정부에서도 이런 분위기를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상무부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앞으로 대형 인프라 프로젝트에 한국 기업들의 참여를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중국 중심의 기존 정책에서 변화를 시사하는 발언이었죠. 권준호 씨를 다시 만나기로 약속한 날, 저는 그의 집 근처 카페를 찾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조용하고 차분한 모습이었지만 눈빛에서는 따뜻함이 느껴졌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한국 오빠라는 별명이 생긴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는 수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좀 부담스럽기도 해요. 저는 그저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갑자기 이렇게 주목받게 되다니. 하지만 태국 분들의 따뜻한 마음에는 정말 감사드립니다. 태국 사람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으신가요? 권준호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께 위로를 전하고 싶어요. 특히 감사원 청사 붕괴로 가족을 잃은 분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그리고 태국 사회가 이번 사건을 교훈 삼아 더 안전한 미래를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인터뷰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저는 문득 이번 취재를 통해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이 무엇인지 생각해봤어요. 바로 진짜 강함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깨달음이었습니다. 감사원 청사는 화려하고 웅장했지만 결국 무너졌고, 권준호 씨는 평범한 외모였지만 위기의 순간에 진정한 용기를 보여줬죠. 겉모습이 아닌 내면의 강인함, 그것이 진짜 강함이었던 거예요. 한편 태국 정부는 감사원 청사 붕괴 사고에 대한 특별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사 결과 중국 건설사가 자재비를 절감하기 위해 규정보다 얇은 철근을 사용했고 콘크리트 배합비도 기준에 미달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이에 태국 정부는 해당 건설사와의 모든 계약을 즉시 중단하고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건설 규제를 강화하고 안전점검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는 법안을 긴급 발의했죠. 저의 기사는 이 모든 변화에 촉매제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한국 오빠와 튀르키예 대교 이야기를 통해 단순한 붕괴 사고를 넘어 더 큰 사회적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점에서 많은 동료 기자들의 찬사를 받았어요. 어느 날 제 사무실에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권준호 씨 가족이었어요. 그의 아내와 두 아이들은 저에게 직접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다며 직접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권준호 씨의 아내 김수진 씨는 말했습니다. 남편의 이야기를 이렇게 아름답게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가족은 이번 일을 통해 태국 사람들의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어요. 10살 된 그의 딸은 수줍게 그림 한 장을 저에게 건넸습니다. 그림에는 다리를 뛰어넘는 아빠와 그를 기다리는 가족의 모습이 그려져 있었어요. 순수한 아이의 시선으로 그려진 그 그림이 어쩌면 이번 사건의 본질을 가장 잘 표현한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양국 정부 차원의 변화도 시작됐습니다. 한국과 태국은 재난 대비 기술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했고 한국 건설사들은 태국 내 주요 인프라 점검 사업에 참여하게 됐어요. 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외국인 설문조사에서 권준호 씨가 1위를 차지했다는 뉴스도 들려왔습니다. 그는 상금 전액을 지진 피해자 돕기에 기부했고 이것이 또 하나의 감동 사연이 되었죠. 태국 국민들 사이에서 시작된 한국 오빠 현상은 이제 단순한 인터넷 밈을 넘어 하나의 문화적 이정표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위기의 순간에 보여준 한 인간의 용기, 그리고 그 용기에 감동받은 사람들의 마음이 만들어낸 아름다운 현상이었어요. 하루는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는데 데스크에서 긴급히 저를 불렀습니다. 파일인 축하해. 내 기사 시리즈가 국제 언론상 최종 후보에 올랐어. 믿기지 않는 소식이었습니다. 제가 쓴 방콕 지진 무너진 건물, 그리고 일어선 인간이라는 시리즈가 국제적으로 인정받게 된 것이었죠. 그날 저녁 저는 감사원 청사 붕괴 현장을 다시 찾았습니다. 이제 그곳에는 추모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어요. 많은 시민들이 꽃을 들고 와서 희생자들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서서 저는 이번 취재를 통해 알게 된 진실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한 건물의 붕괴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어떤 가치를 중요시해야 하는지에 대한 큰 교훈이었습니다. 한국 오빠라는 별명으로 알려진 한 평범한 아버지의 용기는 태국 사회의 희망의 빛을 비추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은 앞으로도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아있겠죠. 저는 이번 취재를 통해 진짜 강함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그것은 외형적인 웅장함이나 화려함이 아니라 내면의 단단함과 진정성이었어요. 튀르키예 대교가 지진에 견딜 수 있었던 것도, 권준호 씨가 위험한 순간에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것도 모두 그 진정한 강함 때문이었습니다. 숙소로 돌아오는 길, 저는 문득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방콕의 밤하늘은 여전히 아름다웠고 수많은 고층 건물들은 별처럼 빛나고 있었어요. 그 빛나는 건물들이 모두 안전하고 단단하기를, 그래서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의 생명과 꿈을 지켜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절로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새로운 취재를 준비하기 위해 책상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는 활기찬 방콕의 아침이 펼쳐지고 있었어요. 지진의 충격에서 회복된 도시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제 태국 사회는 예전과 같지 않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감사원 청사 붕괴라는 비극을 통해 사람들은 더 안전하고 더 정직한 사회를 원하게 되었으니까요. 그리고 저도 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이번 취재를 통해 저는 더 강한 기자, 더 용기 있는 진실의 전달자가 되었다고 느꼈어요. 진실은 때로 고통스럽지만 그 고통을 통해 우리는 더 강해지고 더 나아질 수 있습니다. 이제 저는 또 다른 진실을 찾아 나설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태국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더 안전한 사회를 위해, 그리고 무엇보다 모든 생명이 존중받는 세상을 위해 말이죠. 저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새로운 시각을 줄 수 있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다음에도 더욱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